미 국방부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한국에 주둔 중인 현역 미군 수천 명이 제발 한국에 남게 해주세요 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장성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들은 군인이지 관광객이 아니야. 파병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는 봤어도 철수에 반대하는 탄원서는 내 군 생활 4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일세. 이 전대미문의 탄원서가 제출된 이유는 놀랍게도 북한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군 훈련소에서 우연히 맛본 전투식량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최고 사령관조차 탄원서의 내용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투식량이 아니다. 이건 병사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마법이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평범한 전투식량 하나가 세계 최강 미군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펜타곤의 정책까지 뒤흔들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고리 하우스먼입니다. 미 국방부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지난 30년간 군용 식량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투식량이란 오직 병사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연료일 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투식량이란 오직 병사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연료일 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게 전투식량은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내식에 위치한 미군 전투력 개발 사령부의 제 연구실은 맛이나 향기, 식감과 같은 비합리적인 감성의 영역이 철저히 배제된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병사가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칼로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 그리고 섭씨 영하 40도의 혹한이나 섭씨 50도의 사막에서도 20년 이상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보존 기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군에 보급하는 미군 전투식량, 즉 MR이었습니다. 진공 포장된 갈색 봉투 안에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베이지색의 걸쭉한 페이스트와 딱딱하지만 열량 높은 크래커, 그리고 비타민이 강화된 분말 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맛은 끔찍했습니다. 현장의 병사들은 그것을 모두가 거부한 식사라고 조롱하거나 심지어 적군에게 던져주는 무기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불평들을 훈련받지 못한 민간인의 나약한 투정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전쟁터는 미식의 향연을 즐기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곳은 생과 사가 오가는 극한의 공간이며 그곳에서 음식의 유일한 목적은 병사의 신체를 기계처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맛이라는 주관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위해 영양, 균형이나 보존성을 단 1%라도 희생하는 것은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어리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희 확고한 신념에 아주 작지만 성가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는 한미연합 대규모 기동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양국 군인들이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한국의 찜통더위와 습지 속에서 가상의 적과 싸우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제 사무실에서 훈련에 참가한 미군 부대의 군수 지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일일 칼로리 소모량, 수분 섭취량, 그리고 전투식량의 재고 현황까지 모든 것은 제 통제하에 계획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작 닷새째 되던 날 오후, 현장으로부터 긴급 보고 한 통이 올라왔습니다. 보급 경로상의 문제였습니다. 전날 밤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훈련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보급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보급을 지시하고 예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헬리콥터가 뜰 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부대에서 육로로 지원 물자를 보내는 데에도 최소 48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 제2보병사단 예하의 한 전투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미군 전투식량을 소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500명의 병사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장 인근 한국군 부대에 협조를 요청해 그들이 가진 전투식량이라도 빌려와야 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영양 성분도 위생 상태도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음식을 우리 병사들에게 먹여야 한다니 일시적인 영양 불균형과 그로 인한 전투력 저하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보고서와 함께 한국군 전투식량의 영양학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현장의 작전 지휘관인 데이비스 대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나 우려 대신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우스먼 박사님, 여기는 포천 훈련장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병사들이 낯선 음식을 거부하거나 탈이 난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소, 대령. 상황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병사들을 독려하여 어떻게든 버텨주시오. 미군 전투식량은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도착할 것이오. 하지만 데이비스 대령의 대답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병사들이 미군 전투식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굶주린 병사들이 보급을 원하지 않는다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보급받은 한국군 전투식량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족을 넘어 거의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군 전투식량이 보급되었을 때 미군 병사들은 모두 의심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낯선 한글이 적힌 포장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용물. 하지만 굶주림에 지친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발열팩을 터뜨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볶음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이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탄사는 순식간에 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맙소사. 이건 진짜 음식이잖아. 병사들은 너도나도 전투식량을 개봉하기 시작했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난 2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이 전투식량을 먹으며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은 한국군 전투식량이 더 맛있다며 서로의 것을 빼앗아 먹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아껴두었던 초콜릿 바를 주고 한국군 병사들의 전투식량과 바꿔 먹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 사기는 지난 며칠간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훈련 첫날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영양 데이터와 칼로리 계산이 고작 D라는 그 원초적이고 비합리적인 감각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호기심이거나 혹은 극심한 굶주림이 만들어낸 집단적인 착각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대령, 일단 알겠소. 하지만 계획대로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미군 전투식량을 다시 보급할 것이니 병사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 번 생겨난 의심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들의 전투식량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토록 까다로운 미군 병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단 말인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 온 완벽한 연료가 어쩌면 병사들에게는 그저 영혼 없는 깡통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불편하고도 위험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지시대로 미군 전투식량
MRE를 가득 실은 보급 트럭들이 마침내 포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진짜 보급품을 보고 환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맛보았던 그 이질적인 동양의 음식은 그저 하룻밤의 신기한 경험으로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은 데이비스 대령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혹감을 넘어 거의 애원에 가까운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MRE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대령. 보급품을 거부하는 건 군법 위반이야. 당장 명령을 내려서라도 배급을 실시하게.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병사들은 차라리 징계를 받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남은 한국군 전투식량을 아껴 먹거나 심지어는 한국군 부대로 직접 찾아가 자신들의 MRE와 바꿔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 전체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이런 일은 제 군 생활에 처음입니다. 그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소문이 이미 훈련장 전체로 퍼져나가 아직 MRE 재고가 남아있던 다른 부대의 병사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병사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훈련 기간 동안 MRE 대신 한국군 전투식량을 보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탄원서.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미군, 군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일선의 병사들이 제기하는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가장 빠른 군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곧장 포천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훈련장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 벙커에 도착하여 병사들의 식사 시간을 찍은 현장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군 병사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들처럼 한국군 전투식량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고 있었습니다. 발열팩이 하얀 증기를 뿜어내며 음식을 데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따뜻해진 볶음밥과 소시지, 그리고 동그랑땡을 맛보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전투식량이라고?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데? 이 초코볼 좀 봐. 군대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한쪽 구석에 산처럼 쌓여있는 미군 전투식량, MRE 박스는 마치 버려진 쓰레기 더미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맛이라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병사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결과일 뿐이라고. 저는 당장 한국군 전투식량의 샘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투박하고 촌스러운 포장지의 전투식량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영양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지방, 나트륨 함량, 모든 수치가 제 기준에서는 엉망이었습니다. 칼로리는 MRE보다 낮았고 나트륨 함량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보존기간 역시 MRE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대령. 이건 전투식량이 아니야. 이건 그냥 소금에 절인 인스턴트 식품일 뿐이라고.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병사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분노에 차서 소리치자 데이비스 대령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병사들의 실제 훈련 성과는 오히려 지난 며칠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행군에서의 낙오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의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불완전한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전투력은 향상되었다니, 이것은 제 과학적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독이 든 사과를 맛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인기가 많다는 소고기 볶음밥 맛을 개봉했습니다. 발열팩을 터뜨리자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혀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제 뇌가 보내는 신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간장 소스가 밴 밥알 사이로 부드러운 소고기와 아삭한 채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매콤한 양념 소시지와 고소한 참기름의 풍미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음식의 즐거움이라는 원초적인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다 비우고 후식으로 들어있는 아몬드 케이크와 초코볼까지 먹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데이비스 대령과 다른 장교들이 마치 외계인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도한 조미료와 첨가물로 미각을 현혹시키는 속임수일 뿐이야. 영양학적으로는 여전히 형편없어. 저는 그렇게 외치고는 황급히 지휘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이 음식을 부정했지만 제 몸은, 제 혀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훈련장의 임시 막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30년간 저를 지배해온 냉철한 과학자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오늘 처음 깨어난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를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달콤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밤은 깊었지만 제 머릿속은 백주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제가 직접 맛본 한국군 전투식량의 충격적인 맛은 제 견고했던 신념 체계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미각의 오류일 뿐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이성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군 전투식량의 모든 종류를 수거하여 즉석에서 간이 영양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용 분석 장비가 뱉어내는 데이터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미군 전투식량 MRE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월등히 높았고,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 역시 제가 정립한 최적의 전투 효율 공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김치볶음밥이라는 메뉴의 성분표를 보았을 때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효된 배추라니, 이런 비위생적이고 박테리아가 득실거릴 음식을 최전선의 병사들에게 먹인다는 발상 자체가 제게는 미개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비스 대령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보시오, 대령, 내 말이 맞지 않았소. 이 음식들은 영양학적으로 재앙 수준이야. 단기적으로는 병사들의 입맛을 만족시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투력 저하와 건강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네. 당장 모든 한국군 전투식량을 회수하고 MRE 배급을 정상화해야 하오. 하지만 데이비스 대령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이것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이틀간 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사들의 신체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전투식량을 섭취한 병사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MRE를 섭취했을 때보다 15% 증가했고, 목표물 명중률은 10%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전투 스트레스 지수는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신체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단 말인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병사들은 더 행복해하고 더 활기차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완벽했던 방정식이 설명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벙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MRE를 거부한다. 수십 명의 미군 병사들이 지휘, 벙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Give us kimchi, not MRE. 밥심이 전투력이다. 와 같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이 적힌 피켓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군, 맛없는 전투식량에 반란 일으키다. 한국 전투식량, 미군의 입맛을 정복하다. 뉴욕타임스와 CNN 같은 주류 언론들까지 이 해프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고 저는 매일같이 상부로부터 빗발치는 질책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우스먼 박사, 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네. 당장 상황을 수습하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저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다른 훈련장에 주둔 중인 부대들까지 동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병사들은 휴가 때 사비로 한국군 전투식량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부대로 복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의 근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 성분 분석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데이비스 대령에게 한국군 전투식량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충청북도의 한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에 전투식량 개발 연구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평생의 신념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의 비결이 과도한 조미료와 첨가물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생산시설은 비위생적이고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 아닌 최첨단 설비를 갖춘 거대한 연구 단지였습니다. 삼엄한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연구소의 책임자인 이진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군인 출신다운 강직함과 학자다운 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박사,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당신들 전투식량의 비밀은 무엇이오? 어떤 종류의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기에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것이오? 제 질문에 이 박사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우스먼 박사님, 저희의 비밀은 조미료에 있지 않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저를 가장 먼저 식재료 분석실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연구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갓 수확한 쌀과 배추, 그리고 고추 같은 농산물들의 당도와 수분 함량, 그리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전국 최고의 품질을 가진 쌀과 배추를 생산하는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전투식량의 맛은 바로 이 최상의 원재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투식량에 들어갈 재료를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할 법한 방식으로 선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결건조기술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진공동결건조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갓 지은 밥과 신선한 재료들을 영하 50도에서 급속으로 동결시킨 뒤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승화시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재료 본연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동결 건조된 밥알 하나를 집어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입안에 넣자마자 침과 반응하여
금방 지은 밥처럼 부드럽고 찰기 있는 식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MRE에서 맛보았던 딱딱하고 푸석한 압축 비스킷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산소 차단 포장 기술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산소입니다. 저희는 포장지 내부의 산소를 0.01% 이하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특수 포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박사는 포장된 전투식량 하나를 집어들고 산소 투과도 측정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을 만들 때나 사용하는 수준의 극도로 높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폄하했던 그 전투식량은 사실은 최첨단 식품, 공학과 재료 공학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이 박사의 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저를 연구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의 문에는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연구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이 어떤 위장막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점에 있는 이 연구소에 그토록 감상적인 이름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부엌이었습니다. 최첨단 실험 장비 대신 낡고 손때 묻은 나무 도마와 무쇠 가마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의 한가운데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쪽 찐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그릇에 담긴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고 계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제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렸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이진우 박사는 아주 자랑스럽고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연구소의 최고 기술 고문이신 박정희 여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손맛을 가진 분이시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맛? 이 최첨단 연구소의 최고 기술 고문이 과학자가 아닌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란 말인가? 박정희 여사님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네. 밥은 먹고 다니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제 할머니처럼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이 박사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여사님, 이분은 미 국방부에서 오신 하우스먼 박사님이십니다. 저희 전투식량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밀이랄 게 뭐 있간디. 그냥 내 새끼들 먹인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지. 그녀는 방금 막 무친 나물 한 젓가락을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제가 평생 처음 맛보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맛이 어떠신가?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먹어본 그 어떤 샐러드보다도 더 살아있는 맛입니다. 제 대답에 할머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박사는 저를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을 수 없는 공간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먼 박사님,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전투식량을 개발하면서 한 가지 풀 수 없는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적용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맛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었죠. 저희는 그 손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국 팔도에 이름난 향토 음식 명인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은 레시피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된장을 푸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굶주릴까 걱정하는 마음. 힘든 훈련 속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음식에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음식이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를 넘어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맛을 변화시킨단 말인가?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주의의 영역이 아닌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이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과학자입니다. 저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정희 여사님을 비롯한 명인 수십 분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리할 때의 모든 과정을 최첨단 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온도, 재료를 섞는 속도, 간을 보는 타이밍, 심지어는 요리할 때의 뇌파와 심장 박동수까지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제게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인들은 재료를 넣는 순서와 시간에 따라 맛의 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가장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며 재료의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요리에 집중할 때 그들의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음식의 풍미를 더욱 깊게 만드는 미세한 화학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맛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사랑이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생화학적 알고리즘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위대한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저희의 최첨단 기술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저 동결건조 기계와 산소 차단 포장 기술은 바로 이 어머니의 부엌에서 탄생한 맛과 마음을 최전선의 병사에게까지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계속해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분리하려 했던 것, 즉 과학과 감성, 이성과 마음이 이곳에서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마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통해 마음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투 식량을 연료로 규정하고 병사들의 신체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전투 식량을 위로로 규정하고 병사들의 영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박정희 여사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과 작은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시장할 텐데 어서 들게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혀 끝에서 느껴지는 그 깊고 구수한 맛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릴 적 인디애나의 시골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치킨, 수프의 맛이 그 따뜻한 위로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효율성과 데이터라는 차가운 갑옷 속에 억눌러왔던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왜 우는가? 절눈이 입에 맞지 않는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서툰 발음으로 통역 없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다 비울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완벽한 전투식량의 해답이 최첨단 연구실의 데이터가 아닌 바로 이 이름 없는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위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군을 만드는 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칼로리가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과학의 오만함이, 제 이성의 편협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졌음을,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맛본 된장찌개 한 그릇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한 지성이 따뜻한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그 작은 부엌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 국방부의 영양 분석학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여사님의 서툰 보조이자 그녀의 말 없는 가르침을 배우려는 겸허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 콩을 고르고 마늘을 빻고 멸치를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번도 요리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가 하는 양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너무 짜면 물을 조금 더 부어주고 너무 싱거우면 소금을 한 줌 더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만큼 또는 적당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호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정해진 레시피가 아니라 재료와 교감하고 먹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고무대야에 산더미 같은 배추를 쏟아붓고 굵은 소금을 흩뿌렸습니다. 박사님, 이 소금의 양을 잴 수 있겠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울만 있다면 그램 단위까지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배추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습한지, 그리고 이 김치를 먹을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를 저울이 알 수 있간디.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소금에 절여진 배추의 숨이 죽어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요리란 저울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재료의 마음, 날씨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비로소 진짜 맛이 나오는 법이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평생을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과학적 방법론들을 산산조각내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포천 훈련장의 상황은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온 이후 병사들의 한국 전투 식량, 사랑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전투 식량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조합하여 군대리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군미식 레시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녹여 올린 김치 리조또, 짜장 소스의 스파게티, 면을 비벼 먹는 군짜장 파스타 같은 기상천외한 메뉴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본토에까지 전해져 밀리터리 전문 유튜버들과 푸드 블로거들이 한국군 전투 식량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베이에서는 한국군 전투 식량 하나가 수백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펜타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저를 긴급히 워싱턴으로 호출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이진우 박사와 박정희 여사님께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제가 받은 가르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정희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게나. 그리고 우리 아들들 잘 좀 부탁하네. 그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외국의 군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걱정하는 또 하나의 아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거대한 회의실에 다시 섰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고 냉담한 공기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고위급 장성들이 저를 신문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우스먼 박사,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온 건가? 자네의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마음? 어머니의 손맛.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닐세.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군 기강회의 사태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원하네.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첨단 동결 건조 기술과 산소 차단 포장 기술에 대해 설명했고 3만 5천 종의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김치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맛보았던 그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과학을 뛰어넘는 위대한 철학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제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가장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해병대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우리 병사들에게 영혼 없는 연료 덩어리를 먹여왔다는 말이 아닌가. 그의 말에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현장에서 병사들의 MRE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하우스먼 박사,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네. 당장 미군 전투식량 시스템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그리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게.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그 결정은 미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한국의 이진우 박사팀과 함께 새로운 미군 전투식량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칼로리와 단백질 함량만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군 병사들이 자라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여 텍사스 출신 병사를 위한 칠리, 루이지애나 출신 병사를 위한 잠발라야, 그리고 하와이 출신 병사를 위한 로코모코와 같은 고향의 맛이 담긴 메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메뉴의 기반에는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과 동결 건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맛을 위해 영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병사들의 장 건강까지 챙기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집밥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실험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의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한국의 훈련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행복한 미소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내일 다시 싸울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수 지원이란 단순히 물자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위대한 진리를 저는 한국의 작은 부엌에서 이름 없는 한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최고 과학자문위원회가 소집되고 2개의 작은 유리병에 담긴 브로콜리 주스에 대한 긴급 분석이 시작되는 동안 루스벨트 룸의 공기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회의실 한쪽 구석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분석이 진행되는 실시간 데이터가 복잡한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법정에서의 변론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다니엘 박의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와 함께 최종 결과 보고서가 모니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숫자가 유독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샘플 B의 항암 성분 함량. 샘플 A 대비 7,832% 증가. 78배. 제가 예상했던 50배를 훨씬 뛰어넘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미국 측 대표단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맙소사! 이건 진짜였군.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소가 아닌 거대한 충격과 함께 날카로운 흥미와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가진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파급력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밀러 변호사, 당신이 이겼소. 아니, 당신들의 그 김치라는 것이 이겼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 협상에서 승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의 김 박사에게서 배운 그 차분하고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해밀턴 대표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해 온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제안서에는 스위스에 대한 모든 보복, 관세의 즉각적인 철회와 양국 간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그룹과 미국 농무부가 공동으로 미래 식량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프로젝트 노아 기술을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적용하여 미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위스만의 이익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윈윈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해밀턴 대표는 우리의 제안서를 한참 동안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이 제안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 즉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한 기업이 미국의 식량 주권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대담한 제안이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그리고 그 한국의 기업을 믿을 수 있소? 이 기술이 정말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소? 그것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의 주인을 직접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이 기술에 담긴 철학과 진정성을 그분께서 직접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명의 동양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하지만 단아한 하얀색 연구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대상그룹 김치과학원의 총책임자 김 박사였습니다. 김 박사의 등장은 미국 측 대표단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대표단인 저와의 협상만을 예상했지 이 기술의 실제 개발자가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조금의 긴장한 기색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과학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식들을 위해 맵고 짠 김치 한 조각에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담아내야만 했던 한 한국인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김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내고자 했던 저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위대한 생존의 지혜이자 사랑의 유산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 역시 단순히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할머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기술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법률 조항이나 데이터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밀턴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밀턴 대표님, 저희는 당신들에게 기술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할머니의 마음을 나누러 왔습니다. 부디 이 마음을 받아주시어 양국의 국민들이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위대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로버트 해밀턴 대표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붉어지는 것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김 박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의 진심을,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철학을 존중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과 함께라면 기꺼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협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우리가 이 길고 힘든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끈 것은 날카로운 법률 논리나 압도적인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위대한 힘, 바로 사랑과 진정성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대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직접 대통령에게 우리의 제안을 보고했고, 김 박사의 진심 어린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은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닌 국가보건안보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과 스위스 간의 모든 무역 보복 조치는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제네바의 시계 장인들은 다시 망치를 잡았고 치즈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스위스 경제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고 스위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국가를 구한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이천의 연구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김 박사와 그녀의 뒤에 있는 이름 없는 한국의 어머니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미국 농무부와 대상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래 식량 기술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정부를 대표하는 특별 고문 자격으로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개소식에는 미국의 부통령과 수많은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박사는 프로젝트 노아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이전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통상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류 전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과제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김치, 유산균 기술을 적용하여 그 효능을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대의 최고 연구진들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동양의 발효식품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김치 유산균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생명력과 잠재력 앞에서 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오와의 거대한 옥수수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발효시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 감미료를 개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토마토 농장에서는 라이코펜의 함량을 수십 배 증폭시킨 항암 토마토 페이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에서는 비타민C의 흡수율을 극대화한 발효 오렌지 주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매번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의 연구소를 실리콘밸리를 넘어설 차세대 혁신의 심장이라고 극찬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항아리에서 시작된 녹색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연구실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식탁이 그리고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는 종가의 로고와 함께 김치, 유산균으로 발효된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소비자들도 언론의 극찬과 실제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대장 질환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김치와 발효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후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는 간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약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영상 편지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마침내 미국의 정치 지형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전 국민 건강식단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의료 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더 이상 비싼 신약 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와 같은 건강한 발효식품의 섭취를 장려하고 그것을 의료보험 시스템에 편입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예방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정책은 노년층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다니엘 박이 회의실에서 처음 김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나라가 처한 위기가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국가 정책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법과 논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존재함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대상그룹은 자신들이 가진 위대한 기술을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가치, 즉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기술을 세상과 나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그녀는 그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라고. 저희는 그저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에서 제가 평생을 배워온 서구의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저력이자 그들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저는 더 이상 스위스 정부를 대표하는 통상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립한 새로운 국제비영리 기구 푸드 포 피스의 대표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김치 유산균 기술과 같은 위대한 지혜를 단순히 부유한 나라들만이 아닌 식량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대상그룹은 우리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하는 대신 인류 전체의 미래에 투자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심장부, 에티오피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오염된 물로 인한 장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거대한 공장을 짓는 대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마을 발효 센터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수세기 동안 먹어온 그들의 전통 음식, 즉 인제라라는 발효빵과 테프라는 고유의 곡물에 한국의 김치 유산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마을 사람들도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아이들의 배앓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치사율이 높았던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부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의 전통과 한국의 지혜를 결합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은 곧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지역들로 퍼져나갔습니다. 페루의 고산지대에서는 발효된 감자가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고 캄보디아의 메콩 강 유역에서는 발효된 생선 소스가 마을의 위생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한국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 안에 김치 유산균이라는 작은 가능성의 씨앗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씨앗은 그 땅의 사람들과 자연을 만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맺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김 박사가 말했던
공생의 생태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어느 한쪽의 우월한 방식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혜가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모든 것을 젊고 유능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아주 오랜만에 제 고향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세계무역기구의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권위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의 젊은 변호사들과 외교관들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협상은 법률 조항이나 데이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협상은 상대방의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그들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힘입니다. 저는 지금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의 텃밭에서 아내와 함께 토마토와 배추를 키우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가을 아내와 함께 직접 김치를 담급니다. 물론 한국의 할머니들이 담그는 그 깊은 맛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제 오만함을 깨뜨려준 다니엘 박의 용기 있는 제안,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 김 박사의 깊은 지혜,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라고 말하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기적의 유산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익과 경쟁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감동레터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과 교훈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